예, 방금 소개받은 함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와 기독교라고 전 제목을 잡아봤는데 유석준 교수님께서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거라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자리매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제가 또 쓰고 있는 책도 있고 그 맥락에서 제가 아직 이승만 대통령 시대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책이 이제 연대별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리 좀 기회가 주어져서 미리 좀 생각 좀 해보면서 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전반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한국 사람 만들기란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한국 사람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한 60년, 70년밖에 안 된 새로운 인간형이고요. 조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조선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굳이 한국 사람이란 말도 씁니다. 뭐 국호도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체제와 이념과 모든 것이 이제 조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별로 안 들어 있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조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많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 단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맥락에서 그 단절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단절을 꾀하려고 애썼던 분들이 참 많은데, 각 시대마다 1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절을 가장 그 완결점까지 이르러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지금 4권째 썼고요. 5권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00페이지고 두 번째가 2권이 860페이지고 3권이 1600페이지고 4권이 840페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 안 사보실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한국 사람은 불행하게도 500페이지가 넘는 책은 절대로 안 사보고, 특히 보수는 공부를 안 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책 정말로 안 팔립니다. 좌파들은 아무리 후진 책을 내더라도 한 7만 부, 8만 부씩들 팔리는데 제 책은 지금 1권이 이번에 5쇄 찍었습니다. 5천 부째 찍었습니다. 나온 지 한 저 개정판이 나온 지가 19년이니까 4년 됐는데요. 1년에 1000권이 안 팔립니다. 참 처참합니다. 그래도 5쇄 찍었다 그러면 다들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회가 없어서 이건 말씀 안 되겠지만, 옛날에 1884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미국이랑 유럽을 구경하고 와서 서양 사정이란 책을 1864년에 씁니다. 1864년, 우리 개항도 하기 전입니다. 1864년이면 고종 즉위연도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 서양 사정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1권이 일부가 15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때 일본에서요. 조선에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5만 명이 없었습니다. 책을 15만 부를 사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요, 도쿄의 에도에 책방이 4,000개가 있었고 전부 다 학교에서 그걸 그 개항도 개국하기 전에도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에도 시대의 초등학생들 나이에 문자 해독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였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전혀 모르면서 지금들 떠들고 있는데요. 조선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후진 나라였었고요. 근데 아무튼 그 책이 15만 부가 팔리고 3부까지 나옵니다. 3부가 48만 부가 팔립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평생을 어디에서도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들어오라면 절대로 자기는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개요대학교를 만들었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자기가 책 판 돈으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식인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식인은 대학 교수 해도 안 됩니다. 대학 교수도 책 못 씁니다. 쓸 시간 없습니다.
독립적인 지식인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전혀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일부 무슨 뭐죠? 말된 아리랑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태백산맥 이런 거 쓰는 조종래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참 처참한 지금입니다. 제 책 많이 사주십사는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그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에 제가 연대에 있을 때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술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뭐 빅터 차도 있었고 조지 맥나메라 교수라고 서강대에서 신부님 하시던 분이고 한국 잘하시고 그분이 이제 거기 또 한국학 교수셨고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저는 무슨 개국대 쇄국이라는 그때 논문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같은 발표하는 사람 중에 데니스 하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데니스가 그때 그 켄트 주립대학 교수였는데 한국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한국 중산층의 형성에 대해서 했고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에 오래 살았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자기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말을 해보니까 참 이상한 게 있는데 한국말에는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 코리안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더라 그래요 한국말. 그래서 그다 이제 다들 너 그 무슨 소리냐 왜 없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야 영어로는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뭐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즈 이렇게 쭉 하면은 다 사람들이 아 이게 다 코리안이구나를 안돼요. 근데 한국말로는 남한에 살면은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은 조선 사람, 중국에 살면 조선족, 중앙아시아 살면은 고려인, 그리고 미국에 살면은 재미교포, 일본에 살면은 제일교포 그러는데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아예 주어도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미교포 그러면 미국 건너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미국 건너가서 살아도 재미교포예요. 일본에 프랑스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면 제일교포입니다. 제일화교, 재미화교 그러면 아 이게 미국사는 중국계구나 일본계를 하는데 재미교포, 제일교포는 아예 주어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냐. 왜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름도 다 다른데 뭐가 같냐. 이제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상당히 놀래갖고 야, 저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뭐고 DNA가 뭐고 한국 사람 특성이 뭐고 이런 것만 찾아다녔는데 평생을 그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조선 사람은 말이 되네. 조선 사람 조선이 늘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조선이었고 고조선도 있었고. 근데 그럼 북한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겠고 뭐 조선족은 알겠는데 그럼 한국 사람이란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이제 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가 찾았던 기록으로는 공식 매체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용어를 제일 쓰기 시작한 게 제일 오래된 그 기록을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게 조선일보 1962년 9월 22일입니다. 그 전에 1920년대 춘원이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어떤 소설에도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홍장이나 원색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일제시대의 춘원이 진짜 그러고 보니 일본에 있는 무슨 한인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제가 찾은 거는 조선일보 62년 9월 22일이니까 사실은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은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래도 그렇지 한국 사람은 뭐 호칭은 다르더라도 그래도 뭐가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니냐. 남한, 북한 뭐 다 흩어져 있더라도 좌우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만드는 한국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씩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언어요.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요새는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외국 사람 무지하게 많고요. 지금 와 있는 영국 대사는 여러 번 나왔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유튜브에다 자기가 한국말로 부임 취임 인사 올렸고, 뭐 유재석하고 나오는 뭐 유튜브 이런 데 맨날 나와가지고 유창한 한국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이 서거하니까는 여왕을 서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뭐 애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영상. 가면 갈수록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불어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주재원, 뭐 외교관, 학생들은 물론이고 유학생들은 이제 다 한국말 할 겁니다. 반면에 교포 2세, 3세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뭐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한국말은 절대 한국 사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규정하지 못합니다. 풍습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풍습이 제일 엉망진창인 나라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혼식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고 형식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례식하고 있고요. 도대체가 무슨 졸업식, 입학식, 대통령 취임식, 무슨 어떤 시계 가더라도 이게 옛날엔 그렇게 예법을 잘 차리고 우리가 뭔가 잘했다고 하던 조선 내 후예들인데 지금의 예법은 엉망입니다. 결혼식 뭐 양복 입고 하다가 중간에 한복으로 갈아입고 또 갑자기 패백하고, 이 문화적 이 정체성의 혼란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뭐 결혼식 그냥 국수 먹으러 가갖고 그냥 대충 얼굴 보이고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거지. 도대체가 주례사가 감동스러운 주례사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진짜 너무나 엉망입니다. 어디에 가도 이 공동체가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예법 하나도 갖춰진 게 저는 없는 나라고, 뭐 상례 이런 거 다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외국에서 친구가 왔었는데 한국에 와서 구경하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병원에 가면은, 그것도 제일 좋은 병원에 가면 그 앞에 꼭 장례식장이라고 큰 사인이 붙어 있냐 그래. 아니야, 병 고치고 살아서 나오려고 하는 병원에 왜 옆에 이렇게 죽어서 나오는 장례식장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정말로 특이해요, 한국은. 근데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모든 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 갖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풍습의 한국 사람을 만들어줍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념은 뭐 굳이 말씀 안 되겠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저 인간은 어느 별에서 왔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다양합니다. 미국 같은 이민의 나라도 태반이 개신교고 카톨릭이 있고 유대교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쪽 계통에서 나온 뭐 몰몬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한국은요. 개신교 25%, 불교 25%, 천주교 10%, 원불교 어쩌고 저쩌고 다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합쳐서 72%가 또 제사를 아직도 지내요. 그런데 반면에요. 일본 그러면 신도하고 불교 합친 거, 인도네시아 이슬람, 말레이시아 이슬람, 월남 불교, 태국 불교, 스리랑카 불교,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카톨릭, 영국 성공회, 북구 유럽 루터교, 독일 반반, 개신교, 천주교 반반. 남미 가면 다 천주교, 미국이에요. 전 세계 거의 어떤 나라도 민족인가 국가하고 종교하고 되게 일치하는데 대한민국만 전혀 일치 안 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인종이요. 그럼 이제 다 배달민족 뭐 한결에 한 핏줄이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책 쓰기 시작하면서 찾아보면 1985년 현재 지금도 그냥 나와. 1985년에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이 있었는데 그중에 136개 성씨가 자기네 족보상으로 시조가 외국에서 귀화했다고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셔서. 그 제가 우리 저 장모님이 유석준 교수님 고모님하고도 친하시고 근데 장모님이 연안이시세요. 연안이시면 저는 몰랐는데 조선시대 대제학을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게 자랑과 이게 보통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안이 씨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냥
그냥 저 위키피디아 들어가셔서 구글에서 연안이시 시조 그러면 이대위 무슨 장군인데 소종방의 부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무슨 단일 민족입니까? 2015년에 찾아보니까 성씨가 5,582개로 늘었더라고요. 지금 5,800개 됩니다. 2006년부터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귀화를 해서 한국 시민권을 따면은 이제 본적 쓰면 이슬라마바드, 이름, 성, 무함마드, 그거 다 한글로 쓰겠죠. 한자로 쓸 일도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때 2015년 제가 책 쓸 때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4,074개 성씨는 아예 한자도 없는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단일 민족 아니었고 가면 갈수록 더 단일 민족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국 사람의 본질 같은 건 없다. 안 찾아진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재밌는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은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념적으로 다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유난히 남보다도 더 다양할까가 한국의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분명히 조선 사람은 있었습니다. 저 한 500년 동안 만들어낸 조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조선 사람이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망했을 때쯤 되면은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주자성리학, 유교, 조선을 만든 이념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희 씨 무슨 왕실이라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양령에 뭐가 돼갖고 어쩌다가 떠는지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놈들이 나라를 망쳐먹었기 때문에 나보고 자꾸 조선이라는 거는 내가 오히려 무슨 들어왔고 왕국 같은 거를 군주제 하겠다라고 나를 비판하는 놈들이 써먹는 짓이니까 제발 나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셨어요? 개신교 기독교였어요. 제사 안 지내는 개신교도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승훈이 이벽이랑 제가 지금 퇴촌에 살고 있는데 거기 천지남 바로 아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천지남 주어사 천지남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갖고 성호이익 선생 자기 스승 성호이익이 가져와 그 양반이 아버지가 서장관을 해서 중국 연행사로 가서 중국에서 수천 권의 책을 갖고 옵니다. 그 책들을 성호가 그거를 내내 벼슬길 안 나가고 이제 사색장파 때문에 형도 죽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평생을 집에 앉아갖고 엄청난 땅과 노비와 유산을 물려받고 책들을 물려받아서 평생 공부를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때에 마테오 리치 무슨 판토야 전 세계 그당 중국에서 번역돼 있었던 모든 서양의 천문학, 수학, 지리학, 역사책들 다 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었고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 제자들 중에 반이 뭐냐면 천주시리 같은 걸 읽고서는 이걸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권철신, 이벽,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천주교 우리나라의 시조라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중에 이벽이라는 분이 이승훈 보고 그래요. 어느 날 이승훈이 아버지가 이제 또 서장관으로 연행사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벽이 나중에 이게 황사영 백서 같은데 다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이벽이 이승훈 보고 야, 너 당신 아버지 따라서 가라. 연경에 좀 가라. 연경에 가면은 자금성 바깥에 가면은 거기에 북천주교당이 있고 남천주교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에 가서 영세 받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서 가서 진짜로 남천주교당에 가갖고 그라몽 신부님한테 가갖고 신부님 저요 저 영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라몽 신부는 감격을 해가지고 바티칸에다가 보고서를 이제 다 썼죠. 그 보고서 쓴 게 이제 또 한국 천주교에서 다 이제 번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은 16세기부터 예수회가 들어가서 선교를 했고 일본도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규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게 16세기예요. 그러니까 규슈가 완전히 카톨릭이 되니까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카가 쳐들어왔는데 고니시 아우구스티노였어요. 본명이. 그리고 포르투갈 신부님 모시고 종군 신부님 모시고 와서 전쟁하고 죽이고 코백하고 귀백하고 했었어요. 울산성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개종들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선에는 단 한 명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웬 청년이 나타나서 거꾸로 종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갖고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와서 마음대로 세례주고 그래갖고 명예반 공동체 만들고 그래서 명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사대부들입니다. 이승훈은요 대대로 대단한 무반 집안이었고 형이 좌포도 대장이었어요. 경찰국장이었어요. 좀 권철신 이런 사람들 뭐 아주 대단한 안동건 씨 대단한 집안. 그리고 뭐 정약종 정약전 다 그렇죠. 대단한 사대부들인데 여러분 사대분들이면은 유교의 사제예요. 유교에는 따로 사제가 없잖아요. 목사님 신부님 없고 뭐예요. 제주가 사제예요. 제주가 그 사대부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게. 근데 그 사대부들이 자기가 제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주 역할은 팽겨치고서 선교사도 안 온데 옆 나라에 가갖고 남의 종교를 들어와서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뭐 제사할 때 위패를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무슨 사건이에요? 윤지충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개종 안 바꿔요. 그러면서 하는 게 우리나라 천주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조선의 주인인 특권층 중에 특권층인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를 자발적으로 버리고선 딴 종교를 들어오겠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뭐 백정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차별받던 여성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은 주자성리학은 다 떠났어요. 사람들 마음에서. 그게 사대부들이었을진데 뭐 동학 저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 다 그런 맥락에서 조선의 정신세계 갖고는 안 되겠다. 사상 갖고 안 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거부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 전통을 거부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나라가 망한 지 9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 고종의 인산이죠. 장례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3.1운동이 왜 일어납니까? 뺏긴 나라 되찾자고 국권 회복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되찾아야 됩니까? 지금 뺏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9년 전에 뺏긴 나라가 조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3.1운동 한 분들 중에서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생기는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조선을 우리가 복원하자고 주장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500년 된 나라가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마지막 황제 순종 살아있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영친왕 1964년에 돌아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조선조를 복원하자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음 떠났어요. 조선 망하기 훨씬 전에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거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나라 뺏기고 전 조선을 형성했던 그 정신세계랑 철학이랑 이거 다 거부를 해버렸으면 그러면은 나라를 되찾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국권을 회복을 하면 어떤 나라를 도대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 아니고 주자성리학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중경 가고 상경 가고 상해 가고 남경 가고 북경 가고 상해 가고 누구는 교토 가고 도쿄 가고
오사카 가고 누구는 하바롭스크, 뭐 블라디보스톡, 모스코바 가고 누구는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나성에도 가고 워싱턴에도 가고 하면서 기독교를 개종해보고 막시즘 받아들여보고 모금 활동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조직해보고 그러면서 그 나라하고 미국이고 미국, 소련이면 소련하고 계속해서 그쪽 정계랑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 나라 만들면은 당신네 이런 나라 좀 같이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은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도대체 외국에는 나갈 수 없었던 쇠국에 하던 나라가 지금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까지 나와갖고 175개국에 720만이 돼서 이번에 재외동포청이라고 승격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드는 거죠. 다 다시 1945년 해방이 되니까 다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몰려드는데 와갖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내가 갈고 닦은 이걸 통해서 난 이런 나라 만들겠다. 또 딴 사람은 난 이런 나라 만들겠다. 합의가 됩니까? 합의가 안 되죠. 더군다나 엄청난 뒤에 그 소련,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체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지금도 반쪽으로 갈라진 나라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사실은 이념적, 정서적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때 하도 이제 단일민족이고 뭐 다 우리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무반이셨기 때문에 함경북도 무산으로 쫓겨나셔갖고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함경북도 무산이면요 서북이에요. 서북. 서도 아니고 서북이야. 함경도는 서북인. 서북인이다 무반에다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증조 할아버지가 1890년대에 개종을 하세요. 그래서 연동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게일 목사가 하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뒤늦게 이제 그래서 저는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개종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사라는 거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또 그래갖고는 어머니가 이대 교수 하시고 아버지가 연대 교수를 해서 봉원동에 살면서 이대 부속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거고 뭐 주일학교 당연히 가는 거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명동 지나가면 막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면 그냥 폰가보다 하고 여기나 저기나 뭐 미국이나 똑같고 이런 나라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 친구들의 95%는 교회에 가면 세상에 어색하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무슨 떡 주고 빵 준다 그러면은 가끔 가지만 언제 일어나야 될지 앉았다 일어났다 뭐 복잡하게 만드는데 저보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이제 언제 뭐를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뭐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 똑같아요. 근데 태반은 제사 지냈고 또 태반은 절에 다녔고 그러면 야 진짜 나는 오히려 극소수였고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할아버지 누가 뭐 만주에서 태어나셔서 뭐 그러면요 어려서 듣는 이 스토리 자체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고향이 만주인지 미국인지 서울인지 뭐 어딘지 일본인지 알 수 다 달랐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 인간형을 저는 5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로 나오면 대충 커버가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친중의정 적사파, 그 다음에 친일계화,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 인종적 민족주의파. 민족주의가 빠졌네. 아무튼 친중, 친일, 친미, 친소 붙이는 거는 뭐 당연히 그 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중이라는 건 명나라죠. 명나라의 주자성리학 이걸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거고 그걸 송시열 같은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의정적사파의 시작이 그겁니다. 화서이항로가 송시열을
추앙을 했던 거고 송자라고 아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지키는 거고 송시열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켰는데도 주자성략을 지켜냈으니까 나는 천주교와 서양놈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주자성략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자는 불교랑 싸워서 지켰고 공자는 제자백가랑 싸워서 지켰고 공맹은 이렇게 시대마다 그 역사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나라 거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죠. 72%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서삼경, 노노, 공자, 맹자 그러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구분 안 해요. 그냥 우리예요.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하면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구분 안 해요. 그냥 또 그거 삼국지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붓글씨 써야 되고 한자 많이 알아야 유식한 사람이고 정치인은 이렇게 휘호 이렇게 새해 벽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여튼 수도 없이 지금도 남아있고 아직도 향교 있고 아직도 서원들 다 남아있죠. 네. 그 친일개화파가 이제 그 일본에 건너가서 김옥균, 박영희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보고서는 이제 했던 거죠. 일본이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맨날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류. 근데 최초로 일본에 개화하는 일본을 가서 보더니 중국이 야만이고 일본이 문명이구나. 그리고 일본 뒤에 있는 일본이 따르고 하는 서양이 문명이고 이게 야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고에 전환을 한 사람들이 개화파들입니다. 그 개화 사상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이 친중의정척사파지 친일 개화파 아니에요. 아직도 중국을 문명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든지 중국하고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단어에서도 나오죠. 친중, 친일. 친중은 지극히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친일이라는 말은 한국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입니다. 제일 나쁜 말입니다. 매국노 뭐 역적보다도 더 나쁜 말이 친일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우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당연히 연대 뭐 숭실 배제 이화 이걸 만들어주는 거고 신소공산주의파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막스주의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조선 사람들이 독립을 꾀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이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코민테른이 도와줍니다. 놀랍게 자금대 주고 조직대 주고 서양이 다 무시하고 있을 때에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되는 거고 인종주의파는 마지막이 뭐냐면 나라 뺏기고 이념 달라졌고 말 달라졌고 가치관 달라졌고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피다. 이랬고 지독한 순혈주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두혈통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순혈주의로 가는 그 민족주의라는 게 독일서 나온 건데 독일서 나와서 프랑스 뭐 전 세계로 퍼지고 미국으로 갔다 일본, 독일, 중국 건너서 우리나라로 1908년에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이 독사실론을 쓰면서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되는 한 종족을 찾아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를 적는 게 역사이니 그게 없으면은 혼이 없는 역사라고 그렇게 독사실론의 서문에다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다 이제 그 시대마다 필요성이 있었던 게 있었고 또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민족주의는요 지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겁니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거라서 북한은 이걸 절대 끈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족주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저도 민족주의자니까 근데 요즘에 와갖고는 저는 아주 민족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것 대표적인 거가 저는 이제 김정은하고 저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족이 뭔데 그 놈하고 저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가치관 다르고 세계관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심지어 우리 죽이겠다고 원자탄까지 만드는데도 쟤네는 우리라고 하게 만드는 그 이념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민족주의가 없어지면 그럼 통일의 당위는 또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기독교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왜 지금 기독교로 가야 되는지, 왜 우남이 기독교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시죠? 뭐 광해원 보고여관 최초의 여성 그거 만들고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 남자 사대부 애들을 가리키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여자 선생들이 여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조선이 갖고 있었던 신분제, 남녀 차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개신교입니다. 이게 지금 배제 학당을 다니고 있는 우남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절하게 그거를 배제에 다니면서 그거를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호 목사인데, 무호 목사님이 곤당골, 지금 인사동 곤당골에서 백정들한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앞을 지나다니는 백정 아들이 박서양, 박봉출, 나중에 박서양이라고 해서 세브란스를 나오는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무슨 연속곡에도 전에 사극에도 나왔었지만, 이 박봉출이가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받아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에비슨 박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에비슨 박사가 불러와갖고 박성춘을 치료를 해서 낫습니다. 그랬더니 박성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이분은 어이시지 않냐고. 임금님 고치는 분인데 어떻게 나 같은 백정을 조선시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감동을 해서 자기가 개종을, 이게 무슨 종교냐 그래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서 곤당골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곤당골 교회에 다니고 있던 양반 신자들이 나가버려요. 아무리 평등하다는 거, 평등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목사님 우리는 조선 사람에서 아직은 백정들하고 예배 못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완전히 이 양반이 실망을 하고는, 그리고 2년을 버티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곤당골 교회에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불이 싹 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나갔던 양반 교회에서 무호 목사님들하고 백정들을 불러요. 그래서 합쳐지는 게 지금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제라는 건 이렇게 극복이 되는 거지 무슨 포고령 몇 개 해갖고 신분제 철폐한다고 해갖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성 차별에 대한 건요, 여메레, 박에스터, 하란사, 김환란. 근데 유명한 기독교 신자들이고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자, 여메레는, 메레가 뭔지 아십니까? 메리. 에스더는 에스더. 그 다음에 하란사, 낸시. 저 김환란은 헬렌. 헬렌 김, 낸시 하, 에스더 박, 메리 여.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서양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1888년에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열었고, 이화학당 연지 2년 만에 세례식을 이제 학교에서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선교본부에다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같은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성들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깁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다 안성댁, 파주댁, 무슨 씨, 누구 부인 이랬었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요새도 그러지만은 여간에서 이름 안 부릅니다. 근데 없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시대가 돼갖고는 모든 사람이 100% 이름을 다 갖게 될 때에 기독교 집안에서는 저런 이름도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림자로 해갖고 남자한테만 붙여준 돌림자 이름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름들이 생기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이
무슨 이름을 갖습니까? 영자, 미자, 숙자, 김 있고 악 있고 전부 다 일본 이름을 가져요. 왜? 이 한국식 여자 이름이 없었어요. 남자 이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들 이때 붙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들의 인권조차도 아니죠.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도 기독교 때문에 생겨납니다. 최초의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뭐죠? 재헌국회 때 1948년에 재헌국회가 아닙니다. 1887년 10월 7일 이게 뭐냐면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는 날입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지난주 화요일 우린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 조직을 완성했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그랬는데 같은 날 마침 존 로스 목사라고 잉코 영구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또 한글 성서 번역에 동참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배를 타고 마침 또 의논하려고 언더우드 목사를 만났습니다. 신약 성서 문제로 백길로 한양으로 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되었다. 여러분 투표를 해서 자기 지도자를 뽑고 만장일치라는 게 뭔지를 알고 예? 이런 거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게 장로교니까. 이게 칼뱅이 제네바에서 천주교회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교회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들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위로부터 교황이 모든 것을 임명하는 거고 개신교라는 칼뱅이 만든 건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요.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서를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말로 번역을 해야 좋을지 몰랐을 때에 언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사실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기만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면서 한글을 이때 만들어서 로스 목사가 최초로 가로쓰기를 했었고 띄어쓰기는 전부 다 선교사들이 수없이 토론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 띄어쓰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경이고 뭐고 전부 다 이분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인데 우리 역사책에서는 절대로 민족주의라 그래서 그거 안 가르칩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걸 안 가르칩니다. 이분들이고 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뭐 이런 분들이고요. 밑으로부터 이런 게 있었고 위로는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이라는 분들이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기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 독립협회, 그렇죠? 여기에서 미국 유학 갔던 윤치호하고 서재필이 이승만을 만나는 거죠. 가서 영어를 이제 완벽하게 해갖고는 미국을 다 알고서 왔더니 배제학당에서 연설 뭐 일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웬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영어로 뭐라는데 세상에 저렇게 잘하는 미국서 우리 같이 미국 갔다 온 것도. 그래서 서재필 씨랑 만나고 윤치호 씨랑 만나면서 독립신문
해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만민공동회 만납니다. 만민공동회에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박성춘 죄송합니다. 박성춘 아까 박성춘 말씀드렸죠. 박서양 박봉철 아버지 1898년 10월 29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만민공동회였고 이때의 고종이 처음에는 뭐입니까? 입헌군주제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다 때려잡고 보부상 풀어갖고 독립협회 사건을 일으키면서 또 거짓말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그걸 망치는 인데 그 가장 컸던 대회의 첫 연설자가 그게 백정이었던 박성춘입니다. 그래서 그 박성춘이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국 편민하는 일은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이라는 이렇게 텐트 같은 거죠.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 받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는 거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것을 가장 체화하는 분이었다.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 나에게 가장 기했던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라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 기독교로 가야지만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헌국회 때도 오프닝을 목사님이 기도로서 오픈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런 역사는 지금은 이제 민족주의 때문에 다 감춰지고 사라지고 그랬지만 저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만든 나라는 막스 베버가 있겠지만 자본주의도 만들었고 토크빌이나 모든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이 개신교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 저는 우남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